자, 올해 2월에 있었던 일이고요. 한 과일 디저트 카페에서 지금 배달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침 콜 받고 배달 기사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문한 거 받아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음식이 나왔나? 안 나왔나? 안 나온 것 같은데 한 1분 30초 동안 가게 안을 서성이다가 여기서 받아오라고 했는데 왜 안 나오지? 시간이 생명인데. 하면서 배달 기사분이 주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시간이 급하니까. 네, 그랬더니 이제 주방에서 여기 들어오시면 안 돼요. 주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그 다시 나가서 또 기다리다가 다시 주방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여기 사장님이 바쁘시면 다른 콜 잡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자꾸 들어오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배달 기사가 욕설과 함께 사장님한테 돌진합니다. 예, 근데 갑자기 얼굴에 침을 뱉었어요. 아이고야, 왜 저래. 네. 얼굴에 침을 뱉었어요. 왜 저래? 어머머머머머머. 네. 아유, 네. 진짜. 그리고 배달 기사는 그냥 나가버렸고 이 과일 카페 사장님이 쫓아 나가서 이제 얼굴에 이제 침을 뱉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뭔가 좀 항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떡해. 네. 저건 또 범죄인데. 이 오토바이 못 가게 얘 지금 막 이제 손으로 막 위협도 하고. 네. 자, 조금 더 이제 격화되고 있죠. 이거 아닌 거로. 그러니까요. 그때 이제 배달 기사가 이제 막 야우 빗자루로 막 위협합니다. 화가 많은 사람이네. 예, 비키라 이거죠. 어구. 그래서 아이고. 밀치면서. 자, 그리고 나서 20초 후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또 다른 상황이 벌어집니다. 네. 배달 기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사장을 밀치고 욕설을 하고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사장님이 지금 일방적으로 지금 나이도 좀 등산한 것 같아. 네. 계속해서 얼굴에다 대고 자, 그리고 막 갑자기 박치기를 합니다. 때려나 그러면 때려. 근데 갑자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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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밀었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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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구리 나왔다. 너무 어설프다. 이거. 네. 너무 티나는데? 꼬리가 아이고 아이고 뭐야 이거. 아이고 그리고 자해도 합니다. 어머나, 왜 갑자기 저러셔? 이래가지고 허리가 나는 것 같아. 사람 살려. 끝까지 가자. 죽겠네. 때문에. 마침 이 과일 카페를 이용하려고 했던 손님이 못 들어오고 있어요. 가세요 가세요. 영업방이다, 영업방. 이게, 예, 입구를 막으면서 이제 영업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빨리 불러. 나도 경찰 부를 테니까. 그래. 갑자기 일어나더니 휴대폰을 또 챙기고 다시 눕습니다. 다리가 아파서 못 하겠다. 이번엔 막 또 다리가 아프다. 진짜 그냥 이것만 보면 무슨 술 먹고 그러는 거 같아. 연기가 너무 어설프다. 완전 개진상인데. 아우 돌겠다. 그래. 얼굴 기억이 난다. 치료받고 보자. 치료받고 보자. 밤길 조심해야 될 거야. 네. 약간 협박합니다. 계속 협박하시네요. 아이 요겠지 뭐 협박할 수 없어. 밤길 조심하라면서요. 뭐 미끄러운데 밤길 조심할 수 있는 거죠. 뭔 소리야, 왜 저러셔, 진짜. 약간 조롱 섞인 그런 얘기죠. 그리고 잠시 후에 경찰이 도착을 했습니다. 일어나실 수 있으세요? 안 그러면 저는 구급차 불러드릴게요. 아니 좀 부축 좀 해주세요. 아니 저는 부축하면 안 돼요. 아니 유수의 증강이가 사람 좀
좀 부축해주면 안 됩니까? 뭔 소리야. 근데 말하는 꼰세가. 아무리 그 정도라고 제가 119 불러드릴게요. 지금 이야기했어요. 지금 이거 가지고는요 119 와가지고 가지도 못해요. 제가 어느 정도 의학 정보가 시간으로 의학 정보. 좀 부축 좀 해주세요. 근데 경찰분도 진상인 걸 알아서 포기하신 것 같아요. 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경찰관은 CCTV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 영업방해, 저건 진짜. 결국 구급차가 구급차요? 왔습니다. 아니 저 급한 데를 가셔야 하는 분들은 아유 정말 너무한다. 네. 야, 그 본인이 알아서 쓰러져 놓고 구급차까지 타고 갑니다. 저 하나 때문에 경찰분들이랑 구급차분들이 다 지금 바쁘신데. 이 사건의 내막은 이렇습니다. 사장님이 해당 음료에 대한 조리 시간을 10분으로 설정을 해 놓았는데요. 이 배달 기사는 주문을 받은 6분 뒤에 카페에 도착을 한 거고요. 일주 왔네. 그래서 조리를 하고 있는 동안 그로부터 1분 뒤부터 언제 나오냐고 계속 닥달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음료를 만들고 있다. 조리 시간도 아직 남아 있으니 좀 기다려 달라라고 했더니 그 시간을 참지 못하고 저렇게 이제 난동을 부리기 시작을 한 거죠. 저런 일이 많을 아니 근데 일단 뭐 안에 들어간 것도 들어간 건데 사장님 오토바이로 뭐 이렇게 치진 않지만 어쨌든 쳤잖아요. 미셨잖아요. 쳤죠. 근데 이게 다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상을 보면서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CCTV가 있을 거라는 걸 자기도 알 거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여기 그 앱에 다 남아 있잖아요. 기록이 내가 왔던 건지 아닌 건지. 근데 자기가 생각했었을 때도 침을 뱉었고 이런 게 있으니까 쌍방으로 하려고 일부러 와서 시비를 걸어서 차라리 쟤한테 한 대 맞아서 쌍방으로 하려고 다시 돌아오신 게 아니에요. 일리가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와서 이제 여기서 오버 액션을 하신 게 아닐까. 가다가 저는 그냥 혼자 분해 못 못 이겨서 에이 하고 돌아오는 건 줄 알았어요. 저도 그런 것 같은데. 역시 시원경찰. 네. 저랑 비슷하게. 그래, 어느 쪽이 맞습니까? 어느 쪽이 맞습니까? 확실히 방구석 경찰이 시골 경찰보단 예리하네요. 시골 경찰보단 예리하네요. 아니 20초 안에 그 많은 걸 생각했다고요? 왜냐면 할 만큼 하고 갔거든요. 왜 다시 왔나 의아했거든요. 진짜 의아했는데. 침도 뱉고. 사람 행동에는 기본적으로 동기라는 게 있죠.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드는 요인이 있어요. 그런데 크게 보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합리적인 스스로가 판단을 해서 자기에게 이익되는 행동을 하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감정, 흥분, 분노 이러한 감정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인데 지금 동현 씨나 송주 씨는 감정 부분에 조금 초점을 맞추셨고요. 소유 씨는 이성적 합리적 판단에 의해서 돌아가서 이것을 쌍방으로 만들자. 그렇죠? 이런 어떤 이성의 작용으로 이제 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일리가 있는데 어떤 것이 더 상당히 저 상황에 맞아 떨어질까? 이후를 봐야 되겠죠. 이후에 저 사람의 행동을 보면 계속해서 자기가 분을 터뜨리는 감정적 행동이 아니죠. 쌍방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무리한 행동들을 계속 하거든요. 그리고 절대로 추가적인 소통은 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돌아온 이유가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크게 독박을 쓰겠고. 네, 책임을 좀 줄이자. 내가 잘못한 거 좀 회복을 좀 해보자. 이런 어떤 판단에 의해서 한 행동으로 아무래도 보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와가지고 이렇게 막 하는 게 날 때려달라고 한 건데 끝까지 안 때리니까 그래서 연기를 막 더 하는 거거든요. 예. 너무 발연기였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여러 차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분은. 그리고 이렇게 연기를 하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연기에 용기를 갖는다니까요. 저건 너무 발연기라 저렇게 네. 연기하면 전혀 효과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배달 기사에 대한 특수폭행, 업무 방해 혐의로 수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배달 기사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가 얼마 전에야 경찰서에 출석해서 조사에 응했다고 합니다. 사장님은 사과도 하지 않은 뻔뻔한 배달 기사의 행동에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 중에 경찰서에서 이제 출석하라고 했는데 그걸 거부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걸 혹시 거부하게 됐을 때는 어떤 또 불이익 같은 게 있나요? 이게 수사가 계속 진행되는 동안에 출석을 요구했는데 오지 않는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경찰서에는 3회 출석 요구서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3회 출석을 다 불응할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강제로 체포해가지고 와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체포까지 당할 수 있고.
본인이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좀 용서를 비는 그런 책임감 함께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한국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는 참 믿기 어려운 그런 사건입니다. 지금 범인들은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상의 탈의를 한다. 일반적으로 다 남성들이 많이 그런 행동을 할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이번에 영상의 주인공은 여성입니다. 왜? 네, 보실까요? 2023년 10월에 서울 강남 압구정의 한 술집입니다. 자, 손님들한테 박스를 입은 채 인사를 하는 여성이 보이실 텐데요. 아 뭐야? 나 이거 알아. 진짜 싫어. 지금 술집 안을 돌아다니면서 손님들하고 이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박스 앞쪽으로 손을 또 집어넣을 수 있는 구멍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의 손을 잡아서 직접 박스 안에 손을 넣게 하는데요. 이 여성은 알몸 상태로 박스만 입고 다니는 일명 박스녀라고 불리는 사람인데요. 박스 안에서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져보게 합니다. 저 외국 사람한테도 권유를 합니다. 오 마이 갓. 자, 2시간 동안 이 강남 일대를 활보를 했는데요. 네. 자, 그리고 나서 약 일주일 후에 자리를 홍대 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 압구정 영상이 퍼지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알게 됐고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또 다가오기도 하고요. 정말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네,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도 있고요. 아이고 부모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얼굴가 다 공개됐는데. 남자들은 한 시민이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을 했습니다. 경찰 제지로 해산이 됐고 귀가 조치가 됐습니다. 아이고. 저 이유가 또 웃겼는데. 왜 그런 거예요? 아니 남자는 상의 탈의 벗으면 아무 소리도 안 하면서 왜 나한테만 그러냐 막 이러더라고. 네. 남자들 상의 탈의 한다고 해서 저렇게 하진 않잖아요. 저렇게 하진 않잖아요. 네. 그리고 길거리에 성인들만 있는 게 아니고 네, 어린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 알몸에 박스만 걸치고 압구정과 홍대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신체 일부를 만져보라고 권유한 일명 박스녀의 영상이 SNS에 게시되면서 큰 또 화제가 됐던 사건입니다. 예, 요건 홍보 때문에 뭔가 하는 건지 돈을 받고 뭔가 하는 이득이 건지. 되니까 그러는 것 같죠? 근데 아까 저 여자가 말했던 것처럼 왜 남자는 상탈해도 되고 나는 상탈하면 안 돼? 이거는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것 같고 만지라고 권유를 하잖아요. 네. 아니면 박스만 걸치고 그냥 뭐 돌아다녔으면은 돌아다녔으면 문제는 뭐 없는데. 신기하다 했을 텐데. 행위예술인가? 뭐. 예. 아니, 그러니까 이 박스녀가 주장한 게 그거였습니다. 자신의 저런 행동에 대한 언론 인터뷰에서 평소 남자가 우통을 벗으면 괜찮고 여자가 벗으면 처벌받는 상황이 이상하다고 진심으로 생각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걸 깨보는, 그런 관념을 깨보는 일종의 행위예술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벗고 가리고만 있든가 뭐 있는 것 좋은 같은데, 거 만지게 하는 건 좀 다른 문제지 않나요? 그렇죠. 관종이지. 그렇죠. 전혀 다른 문제죠. 네. 그리고 좀 위험한 게 이게 다 요즘 친구들은 되게 성숙하잖아요. 맞아. 사실 미성년자랑 성인이랑 구분을 잘 못할 수도 있잖아요. 중학생만 돼도 성인만큼 막 키가 크던데. 그걸 어떻게 구분해요? 맞아요. 네, 나름대로 이 박스녀는요, 이 이벤트를 25살 이상만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하면서 사람들의 얼굴을 자기가 보면 나이를 가늠할 수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정말 막무가내요. 그러니까. 25 되게 애매하다, 그러니까. 진짜. 막무가내. 알아볼 수가 있나? 네. 그리고 아까 저 보니까 어떤 남자가 기다렸어요 한 거 보니까 이미 한번 그렇게 해서 뭐 SNS나 인터넷상에서 막 이슈가 되는 걸 보고 또 언제 어디 하겠다 한 것 같아. 그럼 이제 그 안에 미성년자가 있을 수도 있고 많은 사람이 본 거죠 그거를.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자체가 진짜 풍기물란이라 그렇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잘못된 환상을 좀 그렇죠. 심어줄 지금 수 김동희 씨가 얘기한 것처럼 SNS상에서 결국 이 사건은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팔로워가 10만 명이 넘으면 박스에 구멍을 하나 더 뚫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우기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면 저분은 팔로우 늘리려고 저렇게 하고. 그래서 그 박스녀가 입고 다니는 저 박스를 보시면 자신의 SNS 계정으로 연결되는 QR코드입니다. 저걸 붙이고 다녔던 거죠. 게다가 이 파격적인 이벤트도 추진을 했거든요. 팬미팅을 한다면서 선착순 30명만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선발된 30명은 1인당 65만 원씩 참가비를 내도록 됐고요. 그 여기에 선정된 사람은 입술 뽀뽀를 해준다라는 홍보를 하게 됐습니다. 돈이네, 돈. 이건 뭐 아니 30명이면 거의 2천만 원 돈이 나오는데요. 65만 원이면 티켓값보다도 그러니까 비싸요. 2천만 원이 나와 거의. 근데 이게 진행이 됐어요? 네, 진행이 됐고요. 팬미팅 몇 명이 전석 매진은 물론이고 선착순 30명 외에도 추가로 80여 명이나 더 참여 의사를 밝혔을 정도로 인기가 무척 많았다고 합니다. 뭐 각자의 성에 뭐 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좀 충격적이네요. 하지만 얼마 뒤 이 박스는요 자신의 SNS 계정에 경찰의 압박으로 팬미팅을 취소한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실제로 하진 못했군요. 하진 못했구나. 네. 그래서 이건 하면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거는 무슨 길거리에서 이게 참. 그래서 박스녀는 공연 음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했는데 네.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온 박스녀의 모습에 많은 이들이 분노했습니다. 또 그러고 갔어? 영상이 있거든요. 한번 보시죠. 어머 저걸 또 찍었어. 어머 좋은 차 어구야. 뭐야? 어머. 왜 저래? 야 진짜 조사받을 때 박스를 이렇게 입고 야 어떻게 저럴까? 조사받으러 왔는데 아직 다음 이벤트 영상. 홍보를 했네 홍보를. 도대체 지금 사안의 중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경찰서를 홍보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더 이슈가 됐다 막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금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는 것 같은데요. 예, 박스녀는요. 경찰의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은 팔다리만 노출했고 행인들에게 만져보라고 요구하지 않았고 다만 박스 안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면 손을 넣어보라고 한 것밖에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게다가 만지는 게 밖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공연 음란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법에 대한 거를 말장난을 많이 셨네요.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것 같은데요. 네. 그걸 다 생각하고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됐나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경찰은 공연 음란죄로 형사 입건을 했고요. 그래서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검찰 시민위원회가 있거든요. 이 검찰 시민위원회는 2010년에 도입이 됐고요. 중요한 검찰의 의사결정, 공소 제기, 그러니까 기소를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판단에 있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로 해서 만들어진 제도예요. 그래서 이 검찰 시민위원회에 이 사안을 붙였습니다. 검찰은. 그래서 검찰 시민위원회가 회의를 거친 끝에 결국 공연 음란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검찰은 이 검찰 시민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해서 이 여성을 공연 음란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 재판이 열렸고요. 그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이 행위는 충분히 선정적이었으며 보통 사람의 성적 상상 및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점, 인지도를 획득하고 이를 이용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행위를 한 점 등을 모두 인정을 해서 유죄,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할 것 같은데. 여기에 나오는 이제 인지도 획득이라는 용어가 나오잖아요. 네. 이건 사실 이 박스녀가요. 성인 콘텐츠 기획사에 소속되어 있는 성인물 배우였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지도를 획득하고 이를 이용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행위를 했다라는 것이 이제 인정이 된 거죠. 그래서 저렇게 말을 잘했구나. 네. 회사에서 그렇게 말하라고 시켰겠죠. 네. 그러니까 주장은 행위 예술이지만 네. 실제 재판부에서 들여다본 건 뭐냐면
구조와 의도와 계획이에요. 저건 철저하게 성을 상품화해서 성을 이용해서 음란성을 내세워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그것을 관심도를 끌어올려서 조회수도 높이고 그다음에 실제로 현금을 받는 행동으로까지 이어졌죠. 이거 다 계획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술의 범위가 아니라 저것은 성을 상품화한 음란성을 무기로 한 상업행위다. 그래서 공연음란죄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저 통계를 보니까요. 기가 막혔어. 해마다 약 2,600건의 공연 음란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공연 음란죄는요, 여러분 명백한 범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대학교 얼차려 문화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한번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자, 이건 2010년에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있었던 경호학과가 몇 군데 많이 없는데. 경호학과. 저도 기억을 하는데 이건 아마 뉴스에 많이 났어요. 진짜요? 아우 좀. 이게 2010년 얘기입니다. 2010년. 한 사람만 너무 많이 때린다. 네. 아, 왜 저래? 뭐야 저게. 아이. 아유, 나 진짜.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2013년 5개 대학교가 연합해서 이제 MT를 갔는데 예, 풀숲에서 대학생들이 기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군복을 입고 있어요? 휴가 나왔나? 뭐야? 복학생들. 복학생들이 심심치 않게 예, 저런 군복을 입고 학교에 오고 근데 그랬어요. 교관처럼 저기 빨간 모자 쓰고 저기 하고 있는데요. 정성이다 진짜. 그리고 이제 2015년 한 대학교 예비군 훈련 이후에 뒤풀이. 네. 아이고. 야, 그리고 광장에서 예, 선배들에게 예, 군복까지 벗겨진 채로 기합을 받는 모습입니다. 아이고. 저거 진짜. 자, 그리고 2022년. 아직도 그래요? 2022년에도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거는 진짜 저러는 건. 범죄예요, 범죄. 예. 신학과 학생들을 상대로 신학과에서요? 신학과는 그래도 이게 지금 기숙사 앞에서 점호 준비가 미흡하다라는 이유로 예, 단체로 지금 기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합이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은 예, 그런 증언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 한 대학교의 체육과 신입생들에게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1학년 저녁 6시까지 강의실로 모여라. 아우, 저런 거 진짜 자, 싫죠. 목소리만 들려드립니다. 신입생이 전체 기합을 받는 이유는 체육대회 중간에 사라졌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돈? 이야, 저는 아예 그냥 범죄인데요. 학생 회비. 네. 학생회비를 납부하라는 강요까지 선배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끊임없는 강요 문자들이 있고요. 1학년들에게 가는 공지사항 문자 내용입니다. 하나까 하는구나 아직도. 와 네. 진짜. 와. 군대야? 기가 막히네 정말. 예. 이러한 악습으로 자퇴한 학생, 장기 결석을 한 신입생이 10명이 넘습니다. 지금 저 자퇴나 장기 결석한 신입생이 10명 이상이라 그랬잖아요. 신입생이 45명입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45명 중에 10명 이상이 지금 그만두니까
예, 심각한 거죠. 들어가기도 힘들었을 텐데 대학교까지. 예, 뭐 74학번, 84학번 얘기가 아니고요. 24학번 얘기입니다. 저 06학번인데 지금 와 훨씬 지났는데. 예. 체육대회 때 중간에 신입생들이 사라졌던 게 화가 나서 욕을 하면서 얼차려를 준 건데요. 저 학과는 체육계열학과로 평소에도 머리를 바닥이나 책상에 대고 엎드려 뻗치게 하는 식의 소위 말하는 원산폭격이라 불리는 얼차례가 수시로 진행됐습니다. 진짜. 교수님들은 이런 가혹행위에 대해서 몰랐나요? 이 학과 교수들의 사무실과 복도 사이의 강의실에서 얼차례가 저렇게 벌어졌는데 전혀 몰랐다고들 하십니다. 교수님들께서는. 그냥 하지 말라고만 하시고 모른 척 하셨겠죠. 학교 관계자 역시 학교 내부 인권 세탁을 통해서 접수된 게 아니고 피해 학생의 학부모 중에 한 분이 언론에 제보하면서 알려진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처하는 데 좀 늦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학교 내부에 인권센터라는 곳에 뭐 신고를 하면 이런 게 또 해결이 되나요? 네, 대학 인권센터가 설치 의무화가 된 것이 2022년부터입니다. 문제는 설립은 법에 따라서 하는데 그 운영이 제대로 되느냐 이겠죠. 그래서 많이 실태 조사를 좀 해봤더니 실제로 상당수 대학교에서는 인력이나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형식적으로만 운영되는 등 내실화가 제대로 안 되는 문제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너무 안타까운 게 어쨌든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정말 큰 꿈을 가지고 대학교에 들어갔었을 텐데 어렵게. 근데 이걸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았을 것 같아요. 되는데 그거 끊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있군요. 말도 안 돼. 그리고 앞서 보신 신학과의 얼차려 영상이 화제가 되자 해당 학교 커뮤니티에는 신학과의 얼차려가 처음이 아니라는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에서는요, 신학과가 사관학교 형식으로 운영되는 운영의 특성상 엄격한 기강이 필요하고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저런 일이 발생했던 거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학부모들 저거를 어떻게 합리화할까? 저거는 심지어 과거에 다른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선배에게 인사를 안 했다는 이유로 술자리에 불려 나가서 소주가 가득 담긴 종이컵을 연속 3잔을 비우게 했다고 합니다. 그대로 해당 학생은 정신을 잃었고 결국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술이 문제. 저 때도 당했어요. 저도 연속 3잔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소주를. 그래서 먹고 기억이 잃었어요. 근데 진짜 그 동아리 안에서 충격적인 범죄가 벌어지는 현장을 포착을 했습니다. 범죄 규모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 클럽에서 놀고 또 술 마시고 릴스를 찍는 동아리 회원 수가 300명이 넘는 전국 2위 규모의 대학 연합 동아리입니다. 고급 문화를 우리 동아리에서는 즐길 수 있다라고 홍보를 해요. 동아리 회장은 직접 신청자들의 면접을 본 후에 동아리원들을 선발합니다. 그냥 평범한 친목 동아리로 보여지는데요. 실체는 바로 마약 동아리였습니다. 어머나. 다치로 들어가야 돼, 지금은. 이 동아리의 주동자는 명문대를 졸업한 30대 연모 씨인데요. 아이고야. 졸업도 했는데 저래요? 명문대. 자, 심지어 여러 종류의 마약을 거래한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텔방, 놀이공원 등의 다양한 장소에서 투약을 했습니다. 뭔가 이상했대. 한 가지는 고급 호텔, 리조트, VIP 다수 보여. 그게 동아리인데 왜 필요하지? 라고 생각했거든요. 자, 이 마약 동아리는 1년 만에 꼬리가 밟히게 되는데요. 1년이나 했어요? 마약 동아리인 게 이제 들켰어요. 수사망이 좁혀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입을 맞추는 모습을 보입니다. 월요일에 전화 왔거든, 경찰서에서. 경찰서에서? 이게 경찰 조사 되는 방법이 있어. 일단 최대한 모른다고 해야 돼. 근데 이게 팀전이란 말이야. 나만 입 다물면 안 돼. 우리 다 같이 다 물어야 돼. 자, 형량을 낮추려고 모의까지 합니다.
증거는 없을수록 좋은 거야. 증거가 없고 우리는 모르면 되는 거야. 명문대 연합 동아리라는 허울적인 포장 안에 마약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 연모 씨가 진짜 악질인 거는 뭐 마약을 당연히 하면 안 되지만 자기 혼자 한 게 아니고 그냥 뭐 다른 호화 뭐 어떤 걸로 해서 유혹을 해서 멀쩡한 학생들을 꼬셔서 마약의 길로 빠지게 하는 거잖아요. 너무 악질인 거. 저거는 좀 진짜 좀 본보기로 진짜 좀 법을 세게 받아야지. 근데 이 동아리가 처음부터 마약 동아리로 시작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특히 염 씨 같은 경우에는요, 이 동아리 회비도 10만 원 이하로의 혜택에 비해서 비싸지 않은 편이었고요. 또 회원이 늘어나면서 고문 변호사가 있다거나 서울 시내에 위치한 아파트를 아지트로 언제든지 쓸 수 있다는 소위 엘리트 동아리 이미지를 구축을 해서 대학생들의 호감을 자극을 했습니다. 혹할 수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이처럼 깐부는 이 주요 명문대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만들어졌을 뿐인데요. 애초부터 마약 동아리는 아니었던 거죠. 이제 인원이 늘어나고 저 운영자의 저런 의도에 따라서 이제 변질이 돼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뭐 술 먹다 보니까 뭐 프라이빗한 데 가서 뭐 그렇게 된 건가요? 뭐 우연이 된 건가? 우연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고요. 네. 경찰 수사 결과 이 깐부가 만들어진 지 1년 정도 지난 시점부터 회장 염 씨 계속 그동안 회원들을 관찰해 온 겁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참여율이 높은 깐부 회원들 몇 명을 스스로가 선발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들만의 아지트, 클럽, 페스티벌 같은 곳에 초대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참석한 회원들에게 슬그머니 조금씩 마약을 권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이 특정 마약이 우울증이 아주 좋다. 이런 이제 소문을 계속 퍼뜨려서 그 회원들이 마약을 찾도록 또 투약하도록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점차 깐부가 처음의 의도와 달리 마약 동아리로 점차 변화해 오게 된 것이죠. 근데 사실 진짜 히든아이에서 많이 봤지만 한 번 빠지면 정말 너무 무섭잖아요. 정말 뭐 우울증이 있던 사람이라든지 학업 때문에 스트레스가 있던 사람들이면은 혹할 것 같은 유혹을 했다라는 게 사람의 심리 중에 이제 허영심도 좀 있잖아요. 내가 이걸 누려도 되나 뭐 싶은 그런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마약으로 접근시킨 게 아닌가 싶은데요. 처음에는 대마로. 그러니까 외국 영화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맞아. 외국 대학생들 뭐 대마하고 이런 거 나오니까 야 미국에서 합법이야 이거. 그렇죠. 그런 허영심을 자극을 해서 나도 그 중에 하나야 라는 것을 이제 느끼게 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는 조금씩 강도를 강하게 단계적으로 다양한 마약에 노출시켰고 특히 이제 마약에 중독된 회원이 늘어날수록 염 씨가 판매 가격을 조금씩 높이기 시작합니다. 진짜 돈 벌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웃돈을 계속 더 붙여가지고 2023년 한 해에만 1,200만 원 이상의 마약 판매 수익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와. 범행을 저 사람 말고도 많이 아까 그 전화한 여자나 방법을 가르쳐준 사람이나 많았을 것 같은데 혼자 한 건가요? 아닙니다. 동아리 임원을 포함한 대학생 일반 회원까지 약 14명이 함께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회원들과 함께 해외로 마약을 운반해가지고 그곳에서 마약 투약을 하기도 했습니다. 운반까지? 대학생들이. 아니 이거는 동아리가 아니라 조직인데. 그러니까 마약상인데? 마약상인 것 같은 느낌인데. 야, 진짜 무섭다, 쟤. 근데 이제 그 뭐 똑똑한 친구들이었을 테니까 이거 누군가 한 사람은 야 이게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 범죄야. 라고 중간에 이게 알려지거나 깨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사이즈가 큰 범죄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몇 가지 좀 집단 심리에서 이유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묘하게도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얼차려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폐쇄성이란 거죠. 폐쇄된 조직 안에서는 그런 그 학대적인 범죄도 행해지지만 이런 마약과 같은 비밀스러운 범죄도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은 채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하나는 소속감, 우리끼리 동질감, 같이 한다라는 공범 심리를 통해서 그 폐쇄된 조직의 어떤 동질감과 소속감을 키우는 이런 일들이 이제 자행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누군가가
난 안 해라고 하기가 어려워져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폐쇄적인 조직 안에서 마약 범죄가 확산되게 된 원인이고요. 그게 전체적으로 합쳐지면 특권 의식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동아리 내에서 폐쇄적인 곳에서 마약이 많이 횡행하는 이유입니다. 근데 이게 몇백 명인데. 그래도 야 이건 아니지 않냐 뭐 이렇게 하는 친구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아마 염 씨는 대비책을 준비를 해놓았던 것 같습니다. 동아리 회원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요. 평소 동아리 실제 폭로할 낌새가 보이는 회원한테 법적 조치를 할 것이다라는 위협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그 이 명문대 학생인데다가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사회적 위치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공격을 당하는 일들이 되기 때문에 네네. 아마 개인이 견디기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또 여성 회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불법으로 촬영한 성착취물들을 공개하겠다라고 협박을 해서 입막음을 범죄 집단 해왔습니다. 아니 진짜 할 수 있는 나쁜 짓은 다 했어. 경남 김해의 한 예식장입니다. 지금 저쪽에 이제 단체 사진을 찍고 있어요. 예, 뭐 친구들도 왔고, 예. 근데 지금 한 사람이 남자가 하객분에게 신랑 삼촌인데 축의금 갖고 오라네요. 그래서 이 사람이 축의금 가방을 내줍니다. 축의금 가방을 어떡해? 자연스럽게 축의금 든 가방을 들고 나가요. 그리고 결혼식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이 남자가 이 가방을 들고 유유히 밖으로 나갑니다. 야 저게 얼만데? 네, 와. 남자를 따라가 봤더니 여기서부터 뜁니다 이제. 와 어떡해요? 밖에 나와선 전력 질주. 가방을 들고. 아우 저게 얼마? 와. 성공이다 이러고 지금 뛰는 거 아니야. 아우. 축의금 금액이 4,200만 원입니다. 4,200만 원입니다. 아이고야. 아우. 와 정말. 돈 돌려받았나? 이 남자는 하루 만에 검거가 됐습니다. 그래 검거했어요 그래도? 하루 만에. 다행이다. 네. 자, 또 다른 축의금 절도 사건입니다. 서울의 한 예식장인데요. 자세히 보십시오. 네, 지금 화살표 되어 있는 남자랑 동그라미 친 지금 하객들 한번 보시죠. 두 하객을 유심히 쳐다보는 남자. 자, 하객들이 봉투를 들고 이제 뭔가 얘기를 하다가 이제 축의금을 내려고 옵니다. 근데 쓱 가까이 붙더니만 저한테 주시면 돼요. 예, 봉투 저한테 주십시오. 이게 저 한두 사람 게 아닌 것 같죠? 네, 축의금 많아요. 봉투 다벌을 전달을 받았고 거기에는 이름으로 박명록을 또 대신 써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 봉투를 넘기는 하객이 이 사람한테 주면 되나 보다 하고 식권을 받고 떠납니다. 식권 이 사람한테 받고 주면 되나 보다 하고 식권을 가신다. 받고 하객이 떠나니까 아까 많은 봉투를 받았는데 하나만 냅니다. 그중에 하나만 내요. 그리고 봉투 하나를 또 위에 얹더니 그죠? 이거 다 줘야 되는 건데 봉투 하나만 내고 이 남자는 빠집니다. 아유. 와. 축의금을 가로채는데요. 사실 저 앞에서 저 봉투에 이름이 써져 있는 걸 봤어도 네. 그 나머지 건 뭐예요라고 말하기가 애매해. 맞아. 뭐 네. 모아서 넣나 보다 이럴 수도 네. 있고. 그 지금 받는 사람도 그거는 안 주시는 겁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기가 물어보니까. 좀 애매해요. 네. 그렇죠. 네네. 이 사람은 거의 20여 년 전부터 축의금을 훔쳐왔고요. 오래됐구나. 전문 수법이네. 예. 절도로 체포되고 감옥에 수감되고 또 출소하고 반복해서 총 8번이나 처벌을 받았고요. 전문가네. 이렇게 징역 처벌 받은 것만 해도 한 10여 년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저런 축의금 절도의 또 하나의 문제가요. 서로 잡힌다 하더라도 돈을 어딘가에 써버리거나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얼마를 훔쳤는지에 대해서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맞네. 예를 들어 하객들께 죄송하지만 얼마 축의금 내셨어요?라고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이게 금액에 따라서 형량은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인 피해액을 산정도 못하는 그런 문제도 있죠. 저게 사실 돈도 돈이지만 저렇게 해서 축의를 안 내면 또 오해해서 그 사이도 또 괜히 나중에 그럴 수 있잖아요. 네. 박명록은 있는데 돈을 안 줬네 이렇게. 이게 결혼한 이후에는 한 1년 정도는 그 사람 머리 위에
축의금 액수가 이렇게 붙어 다닙니다. 그럼 맞아.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진짜요? 그러니까 많이 내면 기억이 나고. 올해 30만 원 이렇게. 네, 그런 게 있죠. 그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내가 어느 순간에 또 보답을 해야 되니까. 맞아요. 그걸 체크해야 돼요. 그런데 소유를 만났는데 그냥 이거를 생으로 그냥. 단체 사진 분명히 있는데 돈이 없어? 액수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맞아요. 인간관계가. 네, 이거 결혼식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저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사실은. 예, 결혼식장 축의금 절도 사건은요. 아무래도 결혼 시즌이 한창 많은 계절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 좀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런 이제 유형의 그 수법 말고도 이제 주차장에서 축의금 봉투를 보관하고 있으면 유리창을 떼고 그걸 훔쳐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 심지어는 혼주의 타이어를 펑크 내고 그 펑크 내는 걸 갈아 끼우는 사이에 문을 열고 훔쳐가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세상에. 난리가 났네. 큰 돈이 현금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범죄자들이 모이나 봐요. 범죄자들이. 현찰이니까 이거 가지고 가면 표시도 다 안 나고 그죠? 현금 훔치기에 좋겠네. 그렇죠. 별의별 도둑이 다 있습니다 지금. 자 여러분 이번에는요 축의금이 아니고 이걸 훔쳐갑니다. 결혼식장에서. 반지? 약혼 반지 같은 거? 결혼 반지? 에이 설마. 식장에서 뭘 훔쳐갔을까요? 경남 창원의 한 예식장입니다. 축의금 접수대에 한 남자가 와서 뭘 달라 그래요. 일행들이 밥 못 먹고 간대요 하면서 뭘 달라니까 답례금을 줍니다. 답례금이 있어요? 경상도 일부 지역이나 제주도에서는 식사하지 않고 가시는 하객분들에게 감사의 의미를 담아서 한 1, 2만 원 정도 봉투를 드리는 문화가 있다 그러네요. 밥 먹고 못 가는 사람이 한 7, 8명 돼요. 답례금 봉투를 여러 장 받아갑니다. 근데 보세요. 받아가는 거 보셨죠? 잠시 후에 또 왔어요. 네. 그 남자가 또 왔는데 아까 처음에 올 때는 안경을 쓰고 있었거든요. 두 번째 올 때는 안경을 벗고 다른 사람인 척 또 나타났어. 그리고 우리 일행이 답례금을 못 받아갔어요 하면서 다른 사람인 척 연기하면서 너무 정신없으니까. 저기 있으면 너무 정신없어. 힘드니까 뭐 바쁘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그거 알아도 어쩔 수 없어요. 네. 싸울 거야 어떨 거야. 이렇게 챙겨간 답례금이 수십만 원 됩니다. 저러고 또 옷도 갈아입고 뭐하고 이러면은 뭐. 그런데요, 여러분 CCTV를 돌려보니까 가짜 하객이 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보시죠. 네, 같은 장소인데 이 사람도 가짜 하객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가짜 하객이에요. 뭐야, 여기 왜 이렇게 많아요? 이 사람도 가짜 하객. 진짜요? 가짜 하객 행사한 사람이 4사람입니다. 야, 세상에. 야, 진짜 위험하다. 가짜 하객 4사람이 챙겨간 답례금만 200만 원. 200만 원? 4사람이 챙겨간 답례금만 200만 원. 야, 어떻게 저기서 다 만나냐? 아유. 사람이 엄청 많은 걸 알고 결혼식장인가? 그랬나 보다. 이게 참. 그렇죠. 심지어 이렇게 가짜 하객이라고는 정말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옷도 깨끗하고 말쑥하게 차려입고 와가지고요. 인파로 혼잡한 틈을 타서 혼주 측이 하객들을 일일이 이렇게 확인하기 힘들다는 점을 노려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게다가 이게 좋은 날이잖아요. 네. 좋은 날 괜한 혹시 의심스럽다 하더라도 괜한 이제 분란 일으키거나 좋은 날 망칠까봐 문제 제기를 하거나 의심하거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 범인들은 바로 그러한 심리를 이용해서 범행을 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사건 역시 혼주 측에서는요. 저 CCTV로 확인하기 전까지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런 걸 노리는 거야, 이 사람들. 맞아요. 그 정도 넘어가지 뭐 신고할 수가 없으니까 정말 나쁜 사람들이 그걸 노리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떻게 당했는지도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지금 보셨던 저 사람들, 저 사람들은 과연 어떤 범죄 혐의를 받을까요? 가짜 하객 행세하면서 답례금 받아간 사람. 절도 아니고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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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 절도? 해야 돼? 문제가 나온 이유가 절도는 아닌가 봐요. 절도는 훔치는 건데 알아서 줬잖아요. 아. 그러니까 뭔가 돈을 알아서 준 거야. 내가 언제 훔쳤어? 이 사람이 나한테 줬는데
그 동희 씨가 아주 정답을 얘기했어요. 네. 가끔 되게 이렇게 천재적이실 때가 있으신 것 같아요. 가끔만. 대부분 반대성이 많은데 가끔 천재성이 있어. 야, 절도 같은데 절도가 아닐 수 있다. 공갈, 공갈. 아 뭐지? 특수 공갈. 업무방해. 업무방해. 결혼식 지금 방해했잖아요. 업무방해. 업무방해도 괜찮다. 진로방해. 진로방해. 지금 다음 사람 들어왔는데 먼저 설치게 앞에 막고 있으니까. 축구하나요 지금? 진로방해. 진로방해. 정답은 뭡니까? 정답은 사기입니다. 사기. 아, 이건 사기예요? 절도는 동희 씨가 얘기한 대로 몰래 가져가는 겁니다.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 재물을 의사에 반해서 몰래 가져가는 것이 절도고, 지금 이거는 몰래 가져가는 건 아니잖아요. 속여가지고 그 사람이 행동하게 만들어서 내가 뭔가를 가져가면 사기 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지인 결혼식에서 축의금을 낸 척 식권만 받아가면 어떻게 돼요? 식권 역시 법적으로 보면 이게 가치가 있는 것과 교환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유가증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금액 다수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사기라는 것은 명백한 거죠. 아, 문제가 되는구나.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법을 어겼다고 다 처벌받는 건 아니고 비난 가능성, 가벌성 이런 것들이 충족돼야 되니까 한 끼 정도 살짝 자기 혼자 먹고 나왔다. 이거 가지고 처벌하기는 좀 그렇죠? 한 끼를 계속 많으면요? 상습 여러 차례. 네, 그 지역을 막. 묻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이제 양이 많아지면 문제가 되겠죠. 실제 판례에서는요, 40장을 받아간 사람한테 벌금형을 선고한 적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요,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한테 복수를 하러 온 거예요. 아유. 그래서 사이가 좋지 않은 지인한테 직장 동료 2명이 찾아와가지고요, 1,000원이 들어있는 봉투 29개를 준비를 합니다. 봉투 29개를 준비를 해서 이걸 식권을 40장을 받아요. 이게 금액으로 치면 뭐 132만 원 상당이라고 하던데요. 그래서 벌금 200만 원과 100만 원에 각각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렇게까지 자기 시간을 1,000원을. 네. 차라리 오지를 말지. 아이, 참. 아, 이제 곧 5월인데 이제 결혼 시즌이잖아요. 네. 좀 수상한 분들 있으면 잘 보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생각지 못해. 네네. 나 이 결혼 반댈세. 결혼식장에 누군가가 나 이 결혼 반대야. 뭐 이러면서 난동을 부리는 사건입니다. 결혼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결혼을 왜 반대하는지, 그리고 난동을 부릴 만한 상황인지 여러분 함께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궁금하다. 2024년 10월 중국 허난성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이제 나와요. 네. 근데 뭔가 좀 쫓겨서 도망가는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신랑 신부가 네, 얼른 차에 태웁니다. 신부가 좀 우는 것 같죠? 예. 준비되어 있는 차로 신랑과 신부가 와서 탔는데, 그런데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한 남자가 뭐야? 본넷 위로. 예, 차의 출발을 막아섭니다. 본넷 위로 올라가서. 근데 이게 한두 명이 말리는 게 아니고 다 말리고 있어. 절대 못 간다. 이 남자 편을 드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뭐 하는 짓이에요? 내려오세요. 사람들이 이 남자를 끌어내렸는데 표정이 지금 뭔가 너무 억울한 듯한 표정 아닙니까? 좋아하던 사람인가? 예. 짝사랑나. 예. 이게 무슨 일일까요? 무슨 일이지? 결국 이 사람 차 밑에 들어넣어갖고, 예, 나를 밟고 지나가라. 목숨 걸었어요 거의. 예. 결국은 이 사람 들려서 나가거든요. 결국 경찰까지 출동을 했는데요. 이 남자가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뭔가 신부 측이 아니라 네. 신랑 측일 것 같아요. 에? 왜요?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 네. 신부 측이면 우는 것보다는 신부면은 막 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뭔가 신랑 측의 사람이 신부를 좋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신랑 측의 사람의 입장에선 저 신부가 마음에 안 들어서 혼자 난동을 피할 수 있는 상황도 있지 않을까. 네. 이제 신부가 막 울고 있었던 거 보셨죠? 그게 결정적인 힌트긴 합니다. 알겠다. 아니 원래는 커플이었어요. 근데 부모님의 반대로 슬퍼. 억지로 갑자기 날짜 잡아가지고
그 부모님이 정해준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 이런 옛날 문화가 있어서 아, 네. 어쩔 수 없이 결혼하는. 애틋하구만. 왜냐면 남자분도 얼굴 멀쩡하게 되게 약간 훈남 이미지였어요. 근데 표정이 이미 이성을 잃고 목숨 건 거예요. 네. 전 남친, 여친. 근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결혼식 당일에 남편이 신부를 막 데리고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부를 웨딩카에 태웠는데 갑자기 남자가 차 출발 못하게 했잖아요. 이 남자는 바로 신부의 오빠였습니다. 오빠? 친오빠. 축하해줘야지 왜 막어? 네. 이유가 뭡니까? 이 오빠 왜 그러는 거죠? 남자가 마음에 안 들었어. 이 신부의 오빠가 여동생의 웨딩카를 막아선 이유는 네. 이 남편에게 신부값을 받지 못해서였다고 합니다. 신부값이 뭐죠? 신부값이라고 하는 것은요, 중국의 오랜 결혼 풍습인데요. 신랑이 신부 가족에게 보내는 중국식 예물, 일종의 이제 그 결혼 지참금 그런 셈입니다. 예. 근데 오빠가 저렇게 나온다는 거는 돈을 안 준 겁니까? 그러니까. 양가가 결혼 전에 합의를 했어요. 신부 지참금, 신부값에 대해서 얼마였냐면 중국 돈 18만 8천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약 3,800만 원입니다. 신랑은 신부 측에 이 돈을 지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빠는 나는 못 받았다. 아이고야. 라고 하면서 나에게 달라라고 요구를 해서 저 사단이 벌어졌고요. 아이고야. 신랑 측은 아니다, 이미 우린 지급했다라고 하면서 문제가 된 거죠. 저 오빠가 이상해서 안 준 거 아니에요? 그럼 가족이 안 준 거잖아요. 그럼 가족하고 얘기를 해야지. 오빠가 가족 대표로 나온 건가?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이전에 다른 여동생이 결혼을 했을 때 저 오빠가 네. 여동생의 지참금을 전부 혼자 가로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빠의 계좌가 아니라 신부 자신의 계좌로 지참금을 입금을 하게 한 겁니다. 아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안 이 오빠는 신부 가족이 아닌 신부에게 준 돈이다. 이건 그러니까 지참금이 아니라 신부한테 준 돈이지. 나한테 돈을 더 달라는 거죠. 내가 받은 돈은 아니다. 이거 오빠가 문제구만. 그리고 또 웨딩카에 타기 전 신부의 오빠는 친부를 보내지 않겠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었고요. 이거 봐. 그러니까. 예. 신부는 건물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며 탈출을 시도하기까지 했다. 아이고야. 그래서 저 현장이 워낙 이제 아수라장이 됐고요. 그래서 신고를 받았는지 경찰이 출동을 합니다. 현장에. 그래서 이제 현장 정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 중재를 한 결과 신랑이 신부 가족에게 추가로 3만 위안, 우리나라 돈 600만 원을 오빠 몫으로 지불을 하면서 오빠도 이제 더 이상 난동 안 부리고 결혼식을 무사히 치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진짜 못 봐냐. 아이고 참. 너무 싫다. 이거 무슨 장사도 아니고 결혼이. 되게 너무 슬픈 것 같아요. 결혼이라는 게 서로 좋아서 하는 건데. 맞아. 예, 사실 이게 우리가 다른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하기는 참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국에서는요, 이 지참금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가 좀 과도하게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남성한테 신부값 5천만 원을 받고 미성년자인 딸을 시집 보내려고 한 이런 사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와, 진짜 이거는. 그리고 7,200만 원의 지참금을 썼는데도 결혼이 성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대 여성을 살해한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게 문화라기보다는 이제 좀 본질에서 벗어난 일들이 벌어진다면 이건 빨리 이제 제재가 돼야 되겠죠. 진짜 좀 문화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네. 자, 새벽 무인 매장에 문신남이 역시 또 무인 매장에서 일어난 일인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무인 매장이 되게 많네요. 네. 무인 매장 진짜. 자, 이 세 번째 현장은 여러분 상황이 확확 변하니까 한번 좀 보세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자, 새벽 한 3시 40분쯤이에요. 한 무인 점포에 남자가 들어왔는데 약간 좀 취했어요. 몸을 제대로 못 가누죠? 취했어요 지금. 네, 술에 좀 취한 것 같아요.
아이고, 또. 자, 키오스크를 막 두드립니다. 네, 그러더니 본인이 지금 잘 못하고 있는데 키오스크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발길을 막 발길질을 막 합니다. 얼마나 못나면 그래 말 못한 기계랑 싸워요. 네, 그럼 보시면 저 CCTV를 향해서 이제 V자를 이건 또 무슨 행동인지 모르겠어요. 무인 매장 진짜. 아우 정말 왜 그래. 점점 더 행패가 심해져 갑니다. 네. 어떡해. 점포 안의 물건들은 이제 바깥에까지 매장 밖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키오스크 앞으로 와가지고 이걸 뭘 좀 작동해 보려고 하다가 진짜 막장이네요, 완전히.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요? 네, 그리고 어떡하냐. 키오스크가 뭔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올라가서 부수려고 하다가 저 다쳤으면 좋겠다. 한 10분 동안 난동을 부린 다음에 이 사람이 도망을 갑니다. 아이고. 아니, 이게 진짜. 이 술에 취한 남자가 무인 매장을 난장판으로 만든 사건입니다. 아니 정말 만취인가요? 아무리 술에 취했다고 해도 우리 다 그렇지 않잖아요. 저게 말이 되나요? 아니 뭐 약을 했나? 그래도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죠?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부위를 이렇게 했잖아요. 네. 허세를 부리는 건지 약을 올리는 건지. 그렇죠. 주인한테 그렇죠. 뭐 메시지를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사리 분별이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알고 내가 나쁜 짓 했다 이런 거 보니까. 네. 정말 이 술에 찬 남성이요. 다 때려 부순 것도 모자라서 V자를 그린 것까지도 나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경찰 진술에서요. 이 체포된 남성이요. 그 2,400원짜리 물건을 계산하려고 하다가 계산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화가 났던 것 같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선택적 기억을 진술을 했습니다.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것만 기억을 하는 거죠. 아니 정확히 2,400원을 계산을 하려다가 안 돼서 화가 나서 그런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난다. 그렇지. 이 정도면은 다 기억나는 거 아니에요? 거기 가서 그랬을 수 있어요. 경찰이 뭐 한 거예요? 아니 제가 기억이 안 나고요. V자인 것도 기억이 안 나요. 자기가 그 얘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맞아. V자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자기 입으로 할 수도 있어요. 지금. 근데 근데 좀 젊어 보이거든요. 네. 나이가 많아 보이진 않죠. 이 남자의 이 당시 나이는 17살. 17살. 미성년자예요? 고등학교 1학년 미성년자였습니다. 아니 저렇게 17살인데 문신 이렇게까지 하고 학교 안 다니나 보네. 근데 저렇게 만취가 될 정도로 어쨌건 저 남성 경찰 신고가 이루어졌고 신고받은 경찰이 영상을 보고 신원을 확인해서 체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형사 입건이 됐고요. 적용된 혐의는 재물손괴 혐의, 불구속 입건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년법 적용을 받는 미성년자입니다. 그래서 가정법원으로 송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업주께서 처벌 불원서를 제출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소년법상 보호처분 3호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법조인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히든아이 때문에 무인 매장 많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걱정. 살려다가도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보면서 너무 무인 매장에 사고가 많이 나니까. 오늘은 좀 시작부터 화가 많이 나네요. 네. 걱정도 되시고 화도 좀 많이 나셨을 것 같은데요. 이 무인 매장 난동 사건 이후에 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뭐요? 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뭐요? 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친구들이 와서 같이 또 한번 보실까요? 설마 제발 그러지 마. 뭐 어떡하려 그래. 자, 이 매장이 고등학생 난동으로 아수장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 친구가 도망간 이후에
30분이 지났습니다. 새벽 4시 반. 가게 앞에 어이구. 또 다른 남자가 나타납니다. 놀라신 네. 거예요. 자, 그리고 물건들 한번 좀 쳐다보죠. 네, 그리고 이게 왜 물건들이지 하면서 가게 안으로 쓱 들어갑니다. 들어가 보니까 이제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가게 주인에게 연락을 합니다. 어머나. 네. 그러더니 물건들을 이렇게 뒤적뒤적거리면서 정리를 합니다. 가져가진 않겠죠. 주워가지고 아이고. 있던 자리에 다시 가져다 놓기까지 합니다. 이 남자의 행동은 다 주셨어요. 했어. 가게 주인이 도착하기 전에 물건들을 좀 정리를 해줘야 되겠다. 왜냐면 주인이 와서 너무 놀랄 것 같아가지고 이 선량한 남성의 도움으로 물건들이 이렇게 정리가 빠르게 됐습니다. 저 어려운 건데. 네. 근데 진짜 멋지시다. 야, 생각보다 이게 딱 있으면 사실 집에서도 청소하기 귀찮은데 남의 가게가 엎질러져 있는데 근데 되게 멋있으신 분이네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연락해 준 것도 참 네, 대단한 감사하네. 일이긴 한데 도와주기 위해서 정리를 했다는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정말 감동이네요. 예. 아름다운 선행을 한 남성은 행동뿐만이 아니라 남긴 말도 감동이었는데요. CCTV를 본 점주가 고마움을 표하자 누구나 그랬을 것이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진짜 사람 때문에 속상하시다가 사람 때문에 또 힘이 나실 것 같아요. 지금 이걸 주워주신 분이 혹시 저희 히든아이를 보고 계신다면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맞아요. 정말 용기에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우리 사회의 숨은 영웅이에요. 네. 참 이런 분들이 좀 주위에 많으셔야 되는데 아직 우리 세상은 살만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훈훈한 영상이었습니다. 물맥인 신도는 약 30명 정도 됐는데요. 한 달에 한 사람에게 기본 300만 원부터 많게는 1,000만 원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받은 돈은 어이없게도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고스란히 오목사의 부를 축적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네. 와. 신도들의 헌금으로 산 오목사의 차량들입니다. 네, 한두 대가 아니고 죄다 고가의 차량들입니다. 토지 몇 대야. 예, 이걸 수시로 바꿔가면서 탔다는데 중고 시세로만도 30억이 넘는 차량들입니다. 아유, 참 진짜 끔찍하다. 예, 소유한 부동산도 지금 수십만 평인데요. 사파이어. 예, 온갖 명품과 보석으로 치장을 했고. 와, 시계까지. 와. 사치가 대단했습니다. 와, 시계 봐요. 이게 다 신도들이 낸 헌금으로 이런 금목걸이. 물건들을 샀을 텐데요. 확인된 재산만 어림잡아 100억 수준입니다. 100억 수준입니다. 일 한 번 안 하고. 네. 열받다. 아이는 아이대로 낳고 돈은 돈대로 어디서 나는 벌어와야 되고 이걸 안 하면 내 와이프나 내 아이가 다치고 이게 뭐야. 네. 근데 지금 이 사건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실은요. 이 집단의 실체가 밝혀지면서 그 결혼한 신도들이 낳은 아이들 있잖아요. 이 아이들이 부모한테 가지 못하고 부모와 분리되어서 보호소로 가게 됐습니다. 부모가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다시 해야만 아이들을 데려올 수가 있는데 돈이 없고 이 아이의 부모는 집도 없고 오목사에게 학대를 당한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또 이 사람들은 아이들을 학대한 가해자도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당장 아이들을 데려올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죠. 아이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 그렇죠. 아이들을 중심으로 보면 이 부모도
그 가해에 동조한 사람들이 되는 거라서. 뭐 때리게도 시켰다. 약간 때리게 시키고 뭐 얼굴에 뭐 바르게 그렇죠. 하고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글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 부모한테로. 그 아이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자기들이 태어나서 생각해왔던 내용들, 교육받았던 내용들이 지금 다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정신적으로 얼마나 더 힘들까도 걱정이 되고.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각자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아마 많이들 보셨겠지만 다큐멘터리에도 나오잖아요. 그 뭐 아가동산, 뭐 JMS, 다양한 형태의 사이비 종교가 있었고 그들의 교주들을 들여다보면 유사점이 있어요. 다들 열등감이 출발점입니다. 컴플렉스가 있어요. 자기들의 신체적 또는 외모적 혹은 부에 대한 또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거기에다가 일단 종교를 접하게 돼요. 그들이 발견한 성직자들이 쉽게 사람들의 신뢰를 받고 신망을 얻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헌금을 하고 이런 방식을 자기도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학습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걸 자기들이 이제 실시를 해봤을 때 어쩌다가 그게 성공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자기가 갖고 있는 열등감과 이상 행동들이 카리스마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건 이들이 꼭 여기도 서울대 약사의 그 가족이 나오지만 다른 사이비 종교들에도 교수, 의사, 전문직 종사자나 다른 신도들이 그 사람만 보고도 혹 넘어갈 만한 유명인, 전문인, 고학력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먼저 포섭을 합니다. 그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그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해나가다 보면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게 되는 그런 구조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 안에 하고 있는 행동들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봤던 개별적 사이비 종교들의 모습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경제적인 착취도 하고 성적 착취도 하고 그다음에 집단 생활 그리고 분리하고 가족끼리 나누게 만들고 그런 부분들이 사이비 종교의 거의 공통점이고 교주의 특징들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약 20년간 악행을 이어온 이 오 목사는 용기를 내 교회를 탈출한 20대 여성 3명에 의해서 성착취 혐의로 고소를 당하면서 파렴치한 그 범죄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너무 늦게 알려졌어요. 지금 제가 몇 개죠 폭행이에요. 그러게요. 성적 학대. 이거는 평생 감옥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신고받은 경찰에 의해 수사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기소가 되어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 1심 재판에서 이 오 자칭 목사 청소년 강간 등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 총 16개의 범죄 혐의가 적용되어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 오 자칭 목사는 징역 25년, 이 오 자칭 목사의 아내에게는 9개 혐의가 적용되어서 징역 8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징역 8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런데 검사는 너무 형이 가볍다라고 항소를 했고요. 오 자칭 목사 측도 형이 너무 무겁다라면서 양측 모두 항소를 했습니다. 제발 올라가라. 이게 20년 동안 이어진 범죄인데 25년이라는 조직적인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 우리나라 치고도 좀 아내가 8년인 게 너무 충격이에요. 이 세계적으로 경악할 일인데 이런 것도 막 230년 이렇게 맞아. 네, 우리나라 법조계에서는 사실 사람을 살해하지 않으면 그렇게 많은 무거운 형량 안 내리는 그런 법적 관행이 있죠. 사법 관행이 있죠. 그래서 2심 항소심이 열렸습니다. 항소심이 열렸지만 원심 그대로 유지됐고요. 양측 모두의 항소 이유 없다라고 기각되었고 양측 모두 또 대법원에 상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상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유 없다 기각되면서 최종 원심 판결 그대로 확정이 됐습니다. 오 자칭 목사 징역 25년, 오 자칭 목사의 아내 징역 8년, 오 자칭 목사의 동생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거의 한 100억 가까이 되는 현금으로 낸 돈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보상을 못 받나요? 그렇죠. 아무것도 사실 근데 없는데. 이제 이 오 목사라는 자는 그런 이제 법의 맹점들을 조금 이용을 한 것 같아요. 당시 피해자 6명은요, 이 오 목사라는 자를 상대로 해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내긴 했습니다. 그런데 현역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한 소물 시효가 있어요. 이 시효가 불법 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효들 때문에 어린 시절 오목사 교회에 들어가서 지내다가 성인이 된 이 피해자들은 대부분 그 성묘 시효가 다 지나버렸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또 다른 많은 것들을 입증해야 되는 지금 과정이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한 가지로 좀 추가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이 자칭 오 목사에게 아들이 있네요. 그 부부 사이에. 예,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 역시 아버지처럼 미성년 신도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지금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인 것이 밝혀졌습니다. 와, 진짜 이 집안 자체가 다 성적으로 뭐가 있네. 그야말로 가족 부부사랑이 범죄입니다. 그거밖에 지금 없으니까. 부부가 함께했고 또 남동생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대를 이어서 아들까지도 비슷한 범죄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사실 이런 범죄로 인식도 못하고요. 자신들이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거 정말 피해자들한테 어떤 죄책감이나 이런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그냥 자신의 삶의 방식의 행위들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파렴치한자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가족 범죄의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누군가 처음 시작을 하잖아요. 대개는 뭐 아버지든 나이가 많거나 그 가족 소유가 높은 사람이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저항하지 않거나 동조해서 따라가는 가족들이 생기고 자녀가 생기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시도한 자가 나머지 가족들에 대해서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합리화를 하는 거죠. 이건 그렇게 나쁜 게 아니야. 그리고 우리 가족은 이렇게 해서 살아야 해. 특히나 이런 종교 범죄를 저지를 경우는 그 종교 자체가 자기들의 종교도 다른 종교와 유사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남들 다른 종교들도 이렇게 해. 대형교회 목사 봐. 세습하잖아. 이렇게 하면 이제 그렇네. 우리도 이렇게 해도 이건 나쁜 짓이 아니라 종교 활동이네. 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앞서도 손해배상의 어려움을 권일용 프로파일러가 설명을 했지만 또 하나 어려운 게 뭐냐면 이걸 속여서 혹은 강제로 뺏었느냐 입증이 대단히 어렵다는 거예요. 신도들이 알아서 스스로가 소위 말해 갖다 바친 형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들 가족 범죄자들도 그걸 합리화의 바탕으로 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뺏었니? 우리가 언제 훔쳐왔니? 아니잖아. 자기들이 와서 우리를 믿고 준 거잖아. 그러므로 우리는 이건 나쁜 짓이 아니야. 이렇게 돼서 서로 같은 의식을 공유하게 되면 가족끼리 똘똘 뭉쳐서 함께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마음에 고통이 있는 사람들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을 하는 범죄입니다. 정말 힘든 사람들에게 잘못된 믿음을 강요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삶을 무참히 파괴한 이 오목사 같은 사람들의 행위, 특히 많은 피해자가 어린 아이들이었다라는 점이 정말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데요. 이 범죄의 희생을 강요당한 분들 모두 다시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2월에 아침 8시 20분쯤인데요. 출근 시간입니다. 도로변을 거니는 사람 앞에 지금 야구방망이를 들고 막 위협을 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너무 무서워. 네, 시민들을 막 공격합니다. 아이고야. 어머. 자, 그리고 지금 주차되어 있는 차량 본넷을 막 방망이로 치고 갑니다. 저런 사람들 진짜. 네. 아니 왜 그래? 시민들이 놀라서 막 이제 도망을 가죠. 도망가지. 그리고 방망이를 들고 계속해서 배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 예, 지금 뭐 전단지 같은 거 놓여 있는 자리 보이시죠? 예, 현수막을 방망이로 부셨고요. 야구방망이 휘었어요 지금. 예, 하도 많이 때려서.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했습니다. 저 이상한 사람 저쪽에 있어요. 방망이를 들고 난동을 부리는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출근길 도로를 누비면서 돌아다니는 이 남자. 경찰차를 발견하더니 돌아와서 경찰을 위협합니다. 야. 술 먹었네. 가라고! 왜 왔어? 얼굴이 빨간 거 같아. 네, 담배를 문 채 계속적으로 경찰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경찰차를 때리진 못하네. 네, 경찰차 건들지는 못하고. 건들진 못해요. 근데 경찰들이 막 이제 나오니까 인도로 도망갑니다. 자, 계속해서 담배를 피워가면서 경찰과 대치 중이에요. 테이저건 드셨어요? 자, 테이저건으로 좀 겨누고 있죠. 예. 너 나 못 잡을 걸 쏴봐.
할 수 있으면 해봐. 아이고, 야, 담배를 펴가면서 서서히 경찰들이 포위를 합니다. 자, 4명의 경찰이 몰려들었고, 예. 그냥 바로 쏴야 돼. 자, 이 남성이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면서 거세게 저항합니다. 이때는 출근길입니다. 자, 방망이 내려놓으세요. 테이저건 쏩니다. 자, 결국 테이저건이 발사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리 쪽을 맞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항복하죠. 바로 손을 번쩍 듭니다. 항복, 항복. 괴로워하면서 항복자들을 취하는 남자. 아, 잘 쏘셨다. 네. 맞췄네. 잘 썼어. 근데 겨울이어서 그런지 옷을 두껍게 입었는지 바로 쓰러지진 않았어요. 그제서야 이제 방망이를 내려놓고요. 테이저건의 고통을 느낀 남성이 항복하자 경찰이 달려가서 이 남자를 제압합니다. 그리고 결국 체포가 됐습니다. 너무 잘하셨다. 와. 그 도심지가 무법천지가 아니고. 네. 올해 2월에 아침 출근 시간에 길에서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면서 행인들을 위협하고 또 기물과 차량들을 부순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된 사건이었습니다.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 출근 시간이니까. 근데 네. 경찰한테 엄청 막 센 척 막 하다가 테이저건 맞고 바로 이게 그러니까요. 조금. 진짜 저런 시간이면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고 와 행인들을 진짜 해칠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얼굴이 좀 빨개 보였거든요. 또 네. 술을 마신 건가요? 예, 이 남성은 사업이 망해서 괴로워서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게다가 이 남성은 평소에도 조울증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근데 뭐 다들 사연 들어오면 힘들죠. 예. 근데 너무 위협적이었던 것 같긴 한데 저 사람은 어떻게 됐나요? 예, 전 남성 특수 재물 손괴, 특수 협박,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미수 등으로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근데 뭔가 예전에도 길에서 막 칼 휘두르고 뭐 그런 걸 저희가 영상을 봤었는데 저런 위험한 물건을 길에서 이렇게 들고 다니면 그것만으로도 좀 뭔가 신고를 한다든지 처벌받거나 그러진 않을까요? 그렇죠. 사실 그거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는 경범죄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경범죄요? 네. 그래서 벌금 10만 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죠. 아이고 10만 원? 사실 그게 이제 경범죄 처벌이라고 하는 것이 벌금 10만 원이잖아요. 네. 우리가 뭐 노상의 휴지를 버린다든지 노상방뇨만 해도 10만 원인데 같은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 조금 불균형적이긴 하죠. 그러게요. 저거 지금 저 들고 있다가 이제 강력범죄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네. 그럼 경범죄로만 봐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올해 이제 법무부에서는요, 이 이상동기 범죄,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렇게 공공장소에 흉기를 들고 가지 못하게 하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라는 죄명을 이제 만들어서 신설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무리 괴롭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지금과 같은 행동은 범죄라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위스키바. 예, 작년 8월 자정이 넘었고요. 한 위스키바입니다. 지금 남자 3사람이 들어옵니다. 손님이죠. 그리고 이제 주인이 다가가서 이제 손님을 맞이하는데요. 야, 우리 그냥 야 저렴한 거 먹자. 난 비싼 술 못 먹어. 사장님, 우리 안주 서비스로 좀 주세요. 하면서 이제 자리에 앉습니다. 잠시 후에 점주가 이제 잠깐 손님 대접할 요리를 만드는 사이에 한 남자가 진열된 위스키에 손을 가져갑니다. 손을 대고 자기들끼리 점주가 못 보는 사이에 따라 먹어요. 아이고, 소리 들리지 않나요? 네, 자연스럽게 잔을 채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점주가 다른 테이블로 이동하는 사이에 또 다시 다른 위스키를 꺼냅니다. 대박. 진짜 좋지 않다. 네, 너도 한 잔, 나도 한 잔. 네, 여기도 한 잔. 다른 위스키를 꺼냅니다. 저 진짜 손버릇이 진짜 좋지 않다. 네, 너도 한 잔, 나도 한 잔. 그리고 다시 몰래 갖다 놓고. 요거는 이제 반대쪽 CCTV고요. 건배까지 하는 여유. 웃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너무 고객이랑 가까이 있다, 술이.
한 2시간 동안 먹습니다, 저 사람들. 거기는 다 먹었네. 예. 대박. 2시간 동안 저 행동을 7번이나 했어요. 예. 2시간 동안 몰래 훔쳐 마신 양은 양주 한 병 분량. 가격은 150만 원어치입니다. 와. 자, 그러나 이들이 집에 가면서 낸 금액은 10만 원. 아니면 저 위스키 뷔페 아니에요? 위스키 뷔페 아니에요? 돈 내고 무제한 무제한? 아니 너무 자연스러워요. 자주 저랬나? 야 여기 몰래 마실 수 있는 데가 있어 이러면서 데리고 온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자연스러워요? 근데 약간 좀 이상해 나. 점주분들은 저 사람이 몰래 마신 거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실 아까 썼던 술병들이 다 좀 겉이 진한 것들이라서 안을 이렇게 보지 않으면 안 보이는 술들이었단 말이에요. 네. 조명도 어둡고. 새로 딴 술도 네, 아니고. 근데 어떻게 알았지? 사장님이요. 거의 프로파일러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아셨느냐 나중에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손님들이 들어올 때 걸음걸이나 표정이나 너무 멀쩡했다는 거죠. 그런데 주문한 술의 양이 너무 작았던 거죠. 나갈 때 휘청휘청거리면서 술에 취한 모습이더래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상하다. 그래서 바로 CCTV를 돌려봤던 거죠. 그리고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대박. 와 근데 그건 진짜 촉이 좋으시다. 그냥 술이 약하신 분들이실 수도 있으니까 솔직히 남자들이 가서 아 술을 잘 못 즐기시는 사람들인가 보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너무 셋 다 꽐라가 됐다. 셋 다 꽐라가 됐다. 그렇지. 꽐라, 예. 이거는 또 어디 현장 용어인가요? 많지. 예, 생긴 건 아나운서처럼 생겨서 예, 나오는 용어들은 거의 뭐 현장 전문 용어입니다. 거의 조폭 수준의. 네. 많이 취했다. 이런 뜻이에요. 많이 됐다. 많이 드렁큰 취했다, 예. 드렁큰. 근데 이게 뭔가 그 3명의 친구들이 그래도 친구 중에 한 명은 야야야 안 된다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데 아유 끼리끼리는 건배까지 하고. 과학이죠. 네. 예,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 있는데요. 저 3명 중에 1명은 심지어 구청 공무원이었다고 합니다. 구청 공무원이었다고 합니다. 이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경찰 조사를 할 때 나는 술이 취해서 우리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분들의 행동을 보면 전혀 술에 취한 사람들이 7번이나 어떻게 취해서 해요. 그냥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차라리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돈을 내는 게 낫지 거짓말하는 게 더 화가 나네요. 그렇게 술이 취했다고 주장을 하던 이 사람들이 결국은 며칠 뒤에 점주에게 찾아가서 합의를 제안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전 상상도 못 해봤었던 일인 것 같아요. 참 부끄러운 일이죠. 그럼요. 저거 절도입니까? 맞습니다. 어. 저 세 사람의 남자가 저렇게 뭐랄까 장난처럼 철없이 한 행동은 특수절도로 특수절도.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예. 이 특수절도의 형량은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아주 중한 범죄입니다. 진짜요? 그러면 그 공무원이시면 그것도 뭐죠? 좀 맞아요. 뭐 있잖아요. 공무원일 경우에는 이제 거기에 상응한 징계에 의해서 파면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합의 보러 왔겠죠. 그죠? 예. 공무원이었으면 더더욱 조금 정신 차리시죠. 그러니까. 예. 하여튼 저 범인들 명심해야 됩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장소에 히든아이가 반드시 있습니다. 예. 도둑질하지 마세요. 완전 범죄가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모든 찰나의 순간이 찍힌 CCTV 속 현장들을 만나봤습니다. 와우. 자, 예? 너무 기대돼요. 너무 기대돼요. 기대돼서. 다음 순서. 권범규. 예, 권범규. 예, 자, 부산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복권 판매점입니다. 복권. 지금 두 사람이 친구 사이예요. 근데 복권을 사려고 왔죠. 그래서 원하는 만큼 각각 복권을 삽니다. 친구도 사고 나도 사고. 그리고 둘이 사가지고 집으로 갔는데 그랬는데 당첨 여부를 확인했더니 한 친구가
5,200만 원 와, 대박. 2등에 당첨됐습니다. 와, 5,200만 원. 와. 네. 그래서 당첨 소식을 친구한테 얘기를 했죠. 야, 나 당첨됐어. 얘기하지 마. 5,200.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말라. 카페에서 만나자. 예, 얘기를 이미 했어요. 그래서 카페에 둘이 만났습니다. 야, 근데 그거 정확한 거 맞아? 정확히 당첨됐어? 혹시 모르니까 그거 QR로 확인해보자. 가만 좀 한번 볼까? 그래서 당첨된 친구가 복권을 꺼내는데요. 자, 꺼내서 들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낚아챕니다. 친구가 저거? 요걸 들고 야, 정말 찰나의 순간에 무슨 친구야? 이거 참 속상한 장면입니다. 정말 이건 아닌데, 그죠? 너무 나도 만약에 내가 꺼냈는데 갖고 나르면 뭐하냐? 이럴 것 같은데 뛰는 거면 예. 그렇게 친한 사이 아니었나 보다. 두 사람은 10년지기 친구입니다. 진짜? 네. 친구가 5,200만 원 복권에 당첨이 되자 뭐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복권을 빼앗아 도망을 갔던 근데 복권 좀 보자 해서 친구가 복권을 딱 꺼냈는데 아이고야. 순간 낚아채갖고 복권이 찢어졌습니다. 이렇게. 어떡해? 복권이 찢어져가지고 일부는 당첨된 친구가 갖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도망간 친구가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복권 주인인 신 씨는요, 2등에 당첨된 사실을 친구 김 씨한테 알려줬어요. 근데 김 씨는 처음부터 애초에 복권을 뺏으려는 의도로 나타나가지고 QR코드를 찍어서 확인해보자 라고 해서 복권을 꺼내게 만들고 그것을 들고 뺏어서 저렇게 도주를 한 거죠. 약간 계획적이에요. 이게 이게 순간 충동적으로 한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충동적이면 나와서 이렇게 뭐 보다가 고민하다가 갈 수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들고서 뭐 하고 있는데 그냥 채가잖아요. 신고하면은 어차피 잡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신 씨는요, 복권을 훔쳐간 김 씨를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경찰은 금융기관에 당첨금 지급 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예, 당첨금 지급 정지 때문에 당첨금을 받지 못하게 된 김 씨는 2주 만에 경찰서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2주? 2주나요? 예, 복권을 훔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지만 경찰이 김 씨에게 CCTV 증거를 보여주자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아니 근데 도대체 김 씨는 친구의 복권을 왜 훔쳤대요? 그래, 그 마음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10년직인데. 김 씨의 주장에 따르면 10년지 친구끼리 서로 복권을 사면서 누구든지 당첨되면 반반씩 나누자 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그런데 신 씨가 정말 당첨이 됐고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반을 나눠주겠다는 얘기를 할 거라고 기대했는데 아무 얘기가 없길래 이럴 바엔 그럼 내가 그냥 가져가자 해서 당첨금을 자기가 타서 나눠주기 위해서 훔쳐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 이 남자는 절도죄가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김 씨는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요. 준법 의식이 전혀 없는 점을 이유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준법 의식이 없어요. 이걸 왜 이래야 되는지 모른다고 했나요? 그렇죠. 잘못을 모르는 거죠. 행위 자체가. 그 복권 살 때 친구들끼리 야 이거 되면 우리 반반한 거다 뭐 하잖아요. 근데 일단은 뭐 계약서 쓴 것도 아니고 말로만 했는데 진짜 이랬을 때 누가 한 명이 당첨이 됐을 때 그걸 법적으로 진짜 줘야 되는지 그런 게 궁금해요. 사실은 그게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조심해서 해야 돼요. 말하면 줘야 돼요? 네. 우리 대기실에 있어서 그런 얘기 절대 안 하거든요. 다음에 광고 들어오면 뭐 동반 출연한 이런 얘기 절대 안 해요. 구두 약속도 이게 실효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당첨되면 일부를 나눠주겠다는 이 구두 약정도 법적 효력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런 구두 약정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약정했던 사실을 내가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로만 있었다라고 하면 솔직히 부인해버리면 사실 입증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녹음을 했거나 또는 증거가 있지 않는 이상 서면으로 맺어진 약정에 비해서 구두는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는 하죠. 그런데 이 정도로 정말 순식간에 친구 10년간의 이런 배신 관계가 일어나는 일들이 사실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이게 찢어지다가
번호 있는 거기가 두 개가 안 보여. 어이구야. 번호가 날라갔어. 7번, 6번인데 그게 안 보여.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찢어져도 받아요? 안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돼?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는데. 그거는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찢어졌을 때. 자, 이게 이제 그 당첨 복권입니다. 당시에 친구 김 씨가 이걸 낚아채 가면서 복권이 찢어졌거든요. 세 조각이 났나요? 네. 근데 오른쪽 귀퉁이에 있는 QR코드만 주인인 신 씨가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는 김 씨가 훔쳐갔던 조각들입니다. 그럼 QR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진을 보시면 복권은 원래 맨 아래에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바코드가 있고요. 중간과 아래에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바코드 번호가 있는데요. 이 세 개 중에 하나는 식별이 가능할 수 있어야 당첨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못 받았어요? 저 훼손되면 어쨌든 훼손이 돼서. 예,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네. 조사를 받기 위해서 김 씨가 출석을 했겠죠. 그때 저걸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출을 했죠. 그래서 이제 신 씨가 친구로부터 받은 조각을 맞춰봤더니 찢어진 복권이 이렇게 이제 일치가 되어가지고 상단에 있는 바코드 번호 식별 가능했고 와. 필요한 내용들이 다 식별이 가능한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신 씨는 2등 당첨금인 5,200여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다행인데 친구를 잃었네. 다행이네요. 예. 진짜 안타깝다. 그러게요. 참 돈 앞에서 친구를 배신한 안타까운 우정의 현장이었습니다. 주차장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차장이라는 공간이 좀 어둡고 숨을 곳이 많아서 범죄에 쉽게 노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공포감을 느끼기도 하는 그런 곳이기도 한데요. 네, 그렇죠. 어둡고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다는 이런 장소적 특성 때문에 주차장에서는 정말 강력 사건이 많이 발생합니다. 절도, 집단 폭행, 성범죄, 심지어 살인까지 그 주차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맞아요. 지하 주차장이 무서운 게 어떤 데는 막 핸드폰 신호도 잘 안 잡히는 데가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럼 사실 무슨 일이 생겨도 전화기가 안 되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맞아요. 신고도 못하고. 예. 첫 번째 사건은요. 수도권에 위치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벌어진 총격 사건입니다. 총격이요? 예. 주차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우리나라에서요? 예, 밤 11시쯤이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나라죠? 예, 음주 차량 신고를 받고 경찰차가 출동을 했고요. 음주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자, 그런데 계속 멈추라는 지시에 용의자는 계속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자, 심지어 앞에 차량이 한 대 막아주려고 했는데 이 차량을 피해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피해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위험했어. 경찰이 무려 14km를 쫓아 달려갑니다. 그런데 한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들어왔어요. 4층으로 올라간 이 음주 차량이 갑자기 여기서 후진을 합니다. 앞에 경찰차가 막았었거든요. 예. 그러더니 이제 경찰이 내려서 위험한데. 자, 그런데 도망가죠. 자, 이렇게 보니까 이제 이제 계속 여기서 주차장 안에서 도는 거예요, 지금. 아이고. 예. 아이고, 저게 무슨 짓이야. 자, 지금 음주 운전자가 계속 이제 주차된 차량들을 막 들이받고. 아이고! 범퍼 아니에요? 어머. 저기를 나가려고 돌진을 하네. 앞에 범퍼 나갔다. 우와. 예, 총을 쏘기 시작합니다. 차량 바퀴를 향해서 실탄이 발사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주차장이기 때문에 공간이 이렇게 크지 않습니다. 저걸 다 얼마야. 차가 몇 대 가지고, 차가 몇 대 가지고. 아이고. 자, 그래서 이제 음주 차량을 경찰에 다 포위를 했는데요. 자, 유리창을 깨려고 하고 있는데 차는 또 계속 움직입니다. 저 위험해요. 네. 내릴 생각이 전혀 없어요. 야. 유리가 왜 안 깨지는 거지, 이게?
근데 이미 끝났는데. 그래서 다시 경찰이 총을 꺼내 들고 일단 움직이지 못하게 바퀴 쪽에 총을 쏩니다. 근데 바퀴가 터졌는데도 지금 계속 움직이려고 도주하려고 시도하는 운전자. 실탄이 6발이나 발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계속 도망가려고. 저도 다치겠어요. 네. 저거 음주 맞아? 이거 경찰분들이 다칠 것 같아요, 지금. 저렇게 죽자사자 할 일이야, 저기. 깼다. 네. 자, 근데 지금 영상에서 안 보이는데 계속 가속 페달을 밟고 있어요, 운전자는. 결국 테이저건을 쐈습니다. 네. 뭐야.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이 남자를 체포하게 됐습니다. 자, 이 남자는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한 뒤에 만취 상태로 운전을 했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정차를 요구를 했는데 그 요구에 불응을 하고 경찰을 피해서 14km를 달려서 인근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도주를 했습니다. 야, 저게 여러 발을 쐈는데도 저렇게 계속 도주하려는 의지가 취해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저러죠? 네, 당시 경찰은 이 만취 상태에 있었던 남성이 운전하는 차가 건물을 이탈해서 도로로 도주하려는 것을 이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아섰었죠. 그런데도 계속 도주하니까 결국 공포탄 2발, 또 실탄 6발을 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았고요. 체포에 강하게 저항하면서 경찰차를 포함해서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었던 차량 총 20대를 파손시켰습니다. 20대는. 저도 다 어떻게 되나요? 저는 저게 술 먹고 가능한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잡힐 걸 뻔히 알면서 다른 차들을 부시면서 도망가는 이유가. 네, 사실 되게 어리석은 게요. 이 범죄자뿐만 아니라 현직에서 제가 만난 수없이 많은 강력범죄자들의 공통점이 나는 안 잡힌다고 생각을 해요. 저 상황에서도 가장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순간만 벗어나면 나머지가 많은 것들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저런 일들을 벌이는 건데 저 남성은요.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왜 운전하게 됐는지조차도 기억은 안 나지만 갑자기 경찰이 쫓아오니까 나는 무서워서 도망을 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서우면 서야지. 그러니까. 네, 아니 보시면 이렇게 실탄을 쓰실 때도 이렇게 바퀴에만 가게 좀 자세 낮춰서 하셨던 것 같아요. 진짜 너무 그리고 경찰만 몇 분이 동원이 된 거예요. 너무 고생하셨네요, 새벽에. 저 차들이 사실 이제 그 탈출을 해서 나가게 되면 훨씬 더 큰 일이 벌어지니까 최선을 다해서 막아야죠. 음주운전도 했죠. 차가 20대나 부서졌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경찰분들도 다치셨을 것 같아요. 그럼 제목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은데. 일단은 뭐 특수 공무집행방해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보셨네요. 그렇습니다. 저 남성 결국 경찰에 체포돼서 조사받고 기소가 됐는데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과거에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음주운전으로. 음주운전 전과가 있네요. 이 사건으로 지금 김성주 MC가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이 됐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공용물건 손상죄라는 게 있습니다. 경찰차나 또는 공무소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관공서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파괴하면 이 죄가 해당이 되거든요. 공용물건 손상죄. 그리고 음주운전했고 위험운전했고 그래서 도로교통법 위반 등이 모두 인정되었고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 형량은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상당히 위험하고 또 악의적인 범죄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형량이 이렇게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뭐라고 밝혔냐면 상당수의 물적 피해를 보상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재판부가 밝혔습니다. 음주운전자가 어두운 주차장으로 도망을 가더라도
경찰은 끝까지 쫓아가서 잡습니다. 음주운전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